1부를 시작할 텐데 1부 사회를 맡으신 송영백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불교와 유교 연구를 독일에 돌아가서 상당히 오랫동안 하셨고 그 결과에 대한 발표를 지금 박용도 박사, 박용도 교수, 종민영 교수 그리고 유성우 불교에 대해서는 유성우 중앙승관대 교수가 해주실 겁니다.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15분이나 짧은 시간에 한번 때문에 제가 뭐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버마스 선생님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시간상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저는 그 하버마스 선생님을 연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 많은 부분을 하버마스 선생님부터 배우고 가져왔기 때문에 하버마스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저는 일주일, 2주 후에 알았습니다. 그때 아주 가슴이 아주 철렁했던 그런 느낌이 있었고, 예, 아주 착잡한 그런 느낌으로 글을 썼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읽어가는 가끔 생각하면서 읽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 알다시피 유교적인 출발점은 도가 상실되었다는 공자의 탄식이 있었지. 공자는 이것이 이제 그 주대 종법적인 봉건제가 무너지면서 약과 제도가 분리된 것에서 그 탄식을. 그래서 그 무너진 그 약과 제도의 재통합을 유교적인 어떤 자기의 출발점으로 목표로 삼았는데 저는 그것을 유교적인 계몽의 기구로 재구성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의 영양사와 현재적 함의를 유교적인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다뤄볼까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예비적으로 좀 고찰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계몽의 기획이라는 것을 이제는 이게 계몽이라는 것이 서구 군대 프로젝트라는 그런 강박한 면에서 이렇게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간축을 옮겨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계몽의 시간축을 기축시대로 옮기게 되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계몽의 기획을 서구 군대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넓은 의미에서 계몽의 기획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축 문명에서 안에서 계몽의 기획이 시작되고 그 계몽의 기획 안에서 예컨대 합리성이 있었다면 그 합리성이 뭔가를 그것부터 재구성을 해서 나오면 그 서구 군대의 합리성을 가지고 기축 문명으로 갈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기축 문명에서 재구성하는 어떤 그런 합리성 개념을 가지고 또는 계몽 개념을 가지고 근대 서구 계몽 개념을 상대화시키면서 포착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저 그런 생각에서 그걸 뭐 하버마스 선생님처럼 전 세계를 상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유교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계몽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통상적으로 그것은 이제 말하는 탈주수라, 배우의 탈주수라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좋은 개념이죠. 그렇지만 탈주수라는 계몽의 계획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는 벗어나야 되는가를 얘기해 주시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해주죠.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특히 하나의 기획으로서 프로젝트로서의 계몽에서는 그게 중요한데 저는 그 하버마스 선생님이 마지막 회작에서 얘기한 신성의 도덕화가 그것을 포착하는데 중요한 어떤 통찰을 거쳐보여 주셨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가를 원형을 해서 유교 공자의 기획을 유교적인 계몽의 기획을 한번 재구성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유교적인 계몽에는 몇 가지 층위가 있어요. 이 층위가 다 어우러져서 하나의 유교적인 계몽의 기획을 형성하는데 첫 번째 층위는 유교적인 계몽의 출발점, 시대적인 역사적인 출발점입니다. 도덕과 정치의 분리죠. 공자들이 이게 미학과 제도의 분리를 풀어냈다. 이것을 이제 통합한 것이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두 번째 층위는 주권적 토대입니다. 계몽의 주권적 토대인데 다 알다시피 인 개념이 그 중심입니다. 이 인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유교에서 동아시아에서 계몽의 신성화를 주도했는지
그리고 또 계몽의 신성한 계몽이 신성의 도덕화 과정에서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이 장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적인 계몽의 기획은 항상 그 기본적 토대를 사회정치적으로 실현하려는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죠. 계몽의 정치인데 유교에서는 그게 인정, 다 알다시피 인정이라는 인의 정치죠. 그걸 못합니다. 이것을 4장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층에는 유기적 계몽의 추진 세력이 있는데 유집단이죠. 사집단입니다. 이건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유기적 계몽의 변주과 영양사, 공자의 영양사를 살펴봅니다. 다 알다시피 그 주대 예학과 제도의 분리가 유기적 계몽의 출발점인데 시간이 없어서 예학과 제도의 분리가 이게 유기적 계몽의 출발점인데 앞에 본 이거 설명입니다. 예치체제가 어떤 식으로 무너졌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결론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치체제라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폭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통치할 것이냐. 폭력을 예를 통해서 견제를 하고 제어를 하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 바로 예치체제라고 보죠. 그게 이제 무너진 것이죠. 근데 이때 이제 그 정치적인 공간과 사회적인 공간을 하나로 바꿔주는 그 종법 질서, 종법적인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서 종법 질서를 경유하지 않는 정치체계, 국가라는 것이 등장하고 또 종법 체제의 영향으로도 상당히 벗어나는 서로 가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근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라는 수직적인 어떤 자유스럽게 이때 이제 형성되는 거죠. 이때 등장한 이것이 등장하는 것이 이제 예학과 제도의 분리로 이제 공단을 파괴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국 강령이라는 체계통합서 그 당시에 전국 시대였던 그게 순주 시대부터 이미 시작이 됐죠. 부국 강령이라는 체계통합상의 가전을 위해서 정치 차원에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폭력이 법에 의해서 폭력이 권력으로 구성이 됐거든요. 이른바 법치의 공간이 종법적인 질서 바깥에 새롭게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형성되는데 이 질서가 예에 의해 통계되지 않고 법에 의해서 통계되지 전혀 다른 조직 원리를 가지는 이 질서가 사회적 차원으로까지 침투를 하게 되죠. 아까 그래서 종법적인 질서로 통제되지 않는 개별 가문, 국가와 직접 관계되는 개별 가문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 진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을 군인으로 그전에는 다 귀족들만이 군인입니다. 전쟁에 참여했는데 농민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관리를 할 때 그래서 모든 남성 인구를 등록을 시키고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병력에 따라서 그다음에 전쟁에서 공격에 따라서 재분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종법적인 질서로부터 약간 벗어나는 개별 가문들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국의 차원과 가의 차원, 양 차원 모두에서 예학이 영향력을 상실하게 예가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예학과 제도의 재통합을 위한 공자의 기획은 낡은 예치체계로 돌아가자는 복구주의 기획이 아니라 인을 가지고서 예를 재해석한 거죠.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이 두 차원에서 모두 예학과 제도의 분리를 극복하려는 그런 시도가 공자의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의 수행으로서 인륜적 삶의 영역과 법에 의해서 조직된 정치체계 모두를 인이라는 새로운 도덕을 예라는 어떤 그런 그 신생의 뒷받침을 받는 예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법치의적인 어떤 그런 질서를 도덕으로 견지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예학과 제도의 그런 시도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유기적인 개념의 이제 두 번째 토대는 인인데, 인의 개념은 이제 신성의 도덕화라는 맥락에서 좀 살펴보려는 것이 3장의 주제입니다. 유교에서 신성의 도덕화는 두 차원 또는 뭐 세 차원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개되는데, 첫 번째는 천인관계 속에서 우주론 속에서 신성의 도덕화입니다. 공자가 이것을 이게 정식한 것이 있는데 무에서 살을 거쳐서 유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주역을 잃는 태도의 차이인데 하늘을 바라보는 천을 바라보는 태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술적 단계, 무가 주술적 단계이고 그 다음에 사가 오게 되면 우주론적인 단계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하늘로부터 천으로부터 도덕적인 함유를 끌어내지는 않죠. 근데 그걸 끌어내는 게 공자 자신이 하늘을 바라보는 태도고 주역을 잃는 태도다라는 어떤 그런 공자.
근데 사실 공자가 이 말을 하는 맥락은 자궁이 좀 간직한 제자죠. 자궁이 아이고 선생님 옛날 젊으실 때는 그런 거 주역 긁고 보지 말라고 그러시지만 왜 요즘은 이렇게 주역 긁고 열심히 보시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당시 이 말을 할 때 공자가 변명서로 얘기했는지 아니면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하여튼 거기다 대답으로 나온 겁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전환을 공자가 아주 전형적으로 이제 보여줬죠. 그런데 사실은 그 신성에 도덕하는 공자는 우주론적인 차원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수준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다만 제가 먼저 얘기한 것은 그 정식화가 명료하게 주술적 단계에서 우주론적인 단계에서 도덕적 단계로 이렇게 전환을 보여주기 때문에 먼저 제시한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적 차원에서 신성의 도덕화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신성의 도덕화는 예의 실행으로서 기본적 행위. 그다음에 이 경로를 통해서 신성의 도덕화를 공자가 인이라는 개념을 먼저 수행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갖냐면, 당연한 거는 특별히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지만, 신성의 도덕화를 추진했던 여러 경로가 있는데, 그래서 형이사학 같은 경우는 사변적 인식, 우주에 대한 사변적 인식의 경로를 통해서 신화적인 사고를 돌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의 이데아를 정전을 주는 거죠. 먼저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의뢰의 내려오게 되는데, 공자는 그렇죠. 그 다음에 유대교 같은 경우도 신앙이라는 경우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유일신을 하나의 우주론적이고 정치적인 입법적 결정을 방식으로 돌파를 하는 거죠. 신화적인 세계, 주술적인 세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비축 문명은 그 주술적 세계관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지식 또는 의뢰, 그 다음에 신앙, 어떤 이런 요소들의 하나를 중심적인 해결문의적인 정도로 삼아서 신성의 도덕화를 시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유교는 의뢰의 실행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일상에서 기본 도덕이죠. 여기에 초점을 이제 맞췄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게 보통 그리고 이제 신성의 도덕화는 이제 두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두 단계, 이적 불구가 우에서 예로, 예를 인후라는 걸로 정식화되었는데, 우에서 예로는 주공이 한 거죠. 주공이 이제 주례를 만든 것들, 이것을 주에서 우에서 예로. 그 다음 예를 인후로. 이것이 이제 공자가 인후로 예를 해석한 거죠. 그래서 이인성례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 이건 공자가 수행한 신성의 도덕화에 대한 거죠. 우리의 초점은 이인성례를 어떻게 볼 것인지. 이걸 신성의 도덕화의 측면에서 이건 공자 통상 이인성례를 예를 재해석했다라는 측면에서만 보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공자의 의미가 잘 안 드러나요. 그래서 공자는 이인성례를 통해서 예를 재해석하는 동기에 예를 재기능화시켰다라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예의 재해석과 재기능화의 측면은 하브마스가 짧은 유교에 대한 얘기 속에서 이 문장 잠깐 둘 그래서 저는 이 아이디어를 좀 빌려서 그걸 제고 좀 합니다. 사회적 통합, 재기능화를 먼저 볼 텐데, 재해석과 재기능화를 먼저. 이거는 결국은 무슨 소리냐면, 신성의 도덕화가 예의 수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든, 이런 이제, 신성의 도덕화가 예의 수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여기에서는 이게 사회적 통합의 문제가 직결되어 있는 거죠.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유교에서는 사회적 통합의 문제. 신성을 도덕화할 때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재앙과 어떤 그런 구원의 문제. 재앙과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그걸 신성의 측면에서 보다가 이제는 도덕의 측면에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전환인데, 유교 관점에서는 재앙과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게 다 사회적인 재앙이고, 그 다음 사회적인 구원, 이런 방식의 관점이죠. 이게 유교에서 나타나서 신성의 도덕할 예의 실행을 통해서 본다는 사회통합의 문제가 직결돼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인성례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예의 사회적인 통합 기능을 예지체제에서 그 뒷받침 어떤 주술적 신전이 예의 수행에 항상 수반되는 도덕적 원리로서의 인개념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회적 통합의 효과는
초자연적 힘에 대한 어떤 믿음에서 우겨하지 않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소의 원리에 따른 덕분이 같은 이런 내용들, 인성의 차원에서는 덕성의 문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인정의 교육을 통해서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천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신성의 도덕화는 이렇게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 전환을 세계상 속에서 반영하고 강화시키는 식으로서 나타납니다. 이게 도덕적인 천인간관의 이게 그리스의 형이사학이 이게 기축 문명으로 돌파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 인성의 재해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인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나타나는 측면은 인의 사회적인 집중입니다. 우주론적으로, 나중에는 우주론적으로 가지만, 그러나 먼저 인은 사회적인 수준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인이라는 게 상호주관적인 행위 조절의 규범으로서 인 개념이 나타나요.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서개념입니다. 인의 방법론적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서개념. 내가 원치 않는 걸 남에게 하지 말라. 부정적인 용어로 부르고 적극적인 용어로는 내가 설령 남을 위해 세워주라. 그 상호주관적인 기본적인 구조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의 합리성을 찾으려면 인의 사회적인 집단 내부로부터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된다. 그런 문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인의 원리는 수행적인 도덕 원리입니다. 일종의 도덕적인 노하우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명계적인 것도 잘 명결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에 대한 규정이 항상 예시적인 구조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에 대한 상반된 발언들도 다 이런 수행적인 도덕 원리로서의 선택에서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인성에 대해서 상반된 어떤 해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리처브는 인성례를 루의 이성화로 파악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중국에서 뜨는 사상가인 와구이는 인성례를 예의 신성화, 정반대 방향, 예를 신성화하는 기억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공자의 기억을. 그래서 인성례의 핵심은 인으로서 청과 소통하고 예의 내재적인 신성성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파악합니다. 이건 다 수행적인 노동 원리인 인에 함축되어 있는 수행적 합리성에 대한 오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의 합리성은 초월적인 실제 합리성도 아니고 형식적 합리성도 아니고 도구적 합리성도 아닙니다. 그런데 왕후이는 예의 이성화를 형식화로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공자는 이걸 비판을 하죠. 이성화, 형식화를 비판하죠. 그러니까 형식하고 이성하고 동일시된 상황에서 공자가 그걸 비판하게 되니까 이거는 공자가 신성성을 회복하려는 시다. 이런 식으로 사유가 흘러갑니다. 벌써 지금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인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이걸 실현하려는 것이 인재적인 경험이 정치적인 차원인데, 이 정치적 차원에서 신성의 도덕화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정은 두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더 폴리티컬, 정치적인 것의 차원이 있고 정치의 차원이죠. 정치적인 것의 차원은 설립적 폭력의 문제입니다. 예치도 마찬가지로 법치도 설립적 폭력이 이제 법치 질서 안에 법으로 통제되지 않는 최고 권력자의 자의라는 형태로 법치 질서 하나의 구멍이 나타납니다. 이 구멍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공자는 그 구멍을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주술적인 신성을 가지고서 메울 것이 아니라 도덕을 가지고 그걸 통제해야 된다. 라는 문제가 제기합니다. 그래서 설립적인 폭력을 도덕적인 원리를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예치라는 것이 신성과 지배에 걸칠 복합체에 있다고 한다면, 법치나 유교의 기획은 도덕과 지배의 어떤 결합구도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정치 차원에서의 인정이 발전하는 걸로 봐야다시피 이제 뭐 안민과 노화라는 그 차원을 이게 이제 유교적인 공자의 계획을 이제 계획으로 이제 보셨을 때에 이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것만 마저 얘기합니다. 그럼 유교적인 개봉의 변칙이 이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국의 영향사 전개되는가에 개요만 얘기를 하고 인의 허약한 도덕적 문제. 공자가 수행한 신성의 도덕의 중심 논주인 인의 도덕적인 효력에 대한 근거 제시나 강한 분위부여가 공자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교적 개몽을 위해서는 특히 최고 권력자의 자의를 주재하기 위해서는 강한 도덕적 권위가 요구가 되죠. 이 권위를 확보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의 도덕적 권위를 소화하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천인관계가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측면에서 신성에 도독하는 천인관계를 주술적인 관계로부터 도덕적인 천인관계로 전환합니다. 이것이 제 핵심 과제인데 이것이 신유가에 와서 완성이 됩니다. 이것을 저는 이제 천명으로부터 천리도의 이해로 이게 첫 번째 변주입니다. 이게 저희 개몽의 변주입니다. 규범적인 토대가 천명으로부터 천리도, 도덕적인 천인관계를 이렇게 전환하는 됩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인 권위를 확보하는 두 번째 길은 천인관계로 가지 않고 우주론적인 차원으로 가지 않고 사회적인 차원 자체 안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서가 제시하는 사회적인 조를 가진 내부로부터 인의 도로가 그렇다 타당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게 공자한테 이 길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서는 이 길은 전혀 실현될 가능성이 없었고 결국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천리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천리를 사회적인 수준에서 재구성하라는 그런 프로젝트로 이것이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공자에서 인의 도덕적인 권위를 강화하려는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 첫 번째 길이 먼저 우주론적인 방향으로 신유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신유가의 기획이 다시 사회적 실천과의 만남 속에서 사회적 실천으로부터 천리를 재구성해야 된다 라는 뜻이고 이 속에서 이제 뭐냐면 사회적 실천의 그 당시 사회적 실천 원리를 내려서 신문적인 구속의 논리를 구속을 받았죠. 그런데 천리의 보편주의적 원리하고 사회적인 어떤 실천의 논리가 결합이 되는 신문적인 구속을 갖고 있는 사회적 실천을 보편주의적인 방향으로 이걸 편파하는 그걸 시도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유교적인 교문이 이루어지는 유교적인 경우의 변증의 두 번째 천리의 재구성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다 지난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이 천리의 재구성이 송대 신유가 이후에 나타나게 돼 세 가지 경로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유물론적인 경로인데 그래서 물질적인 생산의 영역에서 천리를 재구성하려는 시도입니다. 대신이라는 사람이 이거에 대한 정식화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길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그들의 이행이 사회주의적 형태로 이행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담론적인 경로인데 수기적인 공공성의 형태로 천리가 사회적 실천과 만나서 이것이 재구성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일종의 이제 동아시아에서 이제 예를 들어 한국이 공동구조가 발달했던 한국에서도 오늘날 세계적인 민주주의 모범을 보여주는 국가가 되는 우연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 사람이 이제 이 경로들을 또 하나는 이제 그 생태계에 관련된 것이 다 생략하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오늘날 유교적인 경우에 세 가지 경로가 다 발전을 하게 되면 생겨날 수 있는 어떤 생태민주적인 어떤 그런 계몽의 기획이 등장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의 상황이 그걸 완전히 파괴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저는 이 위기를 공자가 도가 예약이 붕괴됐다는 탄식이고 그 다음에 신유가가 도가 망실됐다는 탄식 오늘날 민주주의가 붕괴됐다는 탄식은 다 동일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탄식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계몽의 한계가 이렇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어서 조국 전 이래대학교 조국문 박사와 한국대학교 사회학과의 교수입니다. 짧은 연설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경란이라고 합니다. 네. 박영도 선생님의 이 펀더멘탈이 탄탄하고 아주 깊이가 있는 그런 방대한 기획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연구를
저는 익히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토론은 조금 선생님은 지금 약간 형이상학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형이상학의 세계에서 저는 조금 이거를 끄집어 내려서 하학의 차원으로 내려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국 전공이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이 또 유학과 또 법과 이런 것들의 논쟁이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몇 년 전보다는 훨씬 화상 통계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급격하게 줄고 있지만, 그래서 이 선생님의 논의를 중국이라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하바마스가 이제 유교를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공자의 유학을 계몽의 차원에서 열어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그것을 국가라는 중국이라는 제국의 그 틀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유학이 보편적인 어떤 사상으로 발전하기 상당히 힘들지 않았는가, 기독교와 달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거기에 초점을 조금 맞추기도 하고, 선생님이 이제 국가로부터 이탈시켜서,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제국으로부터 이탈하고, 그 다음에 조선의 성리학으로, 조선으로 이제 오셔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조선의 성리학의 차원에서, 또 어떤 얘기를 또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별로 없지만, 어쨌든 이제 지금, 유학과 관련해서 중국이라는 곳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조금 선생님, 최 선생님께서는 조금 더 이론적으로 좀 더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중국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선생님의 그 국가로부터 이탈시켜서 유학을 얘기하고, 거기서 논리적인 상상력을 우리가 충분히 발휘해서 유학을 재해석하고 새롭게 다시 뭔가를 지금의 현실 사회에 유학을 어떻게 재맥락화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국가라는 것과 완전히 이탈해서 또 유학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현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유학을. 물론 이제 유학이나 막스주의 다 국가에서 현실화를 시킬 때는 항상 타락을 전제하지만, 이제 타락을 해도 너무 타락을 하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학은 이제 막스는 저는 거의 끝났다고 보고요. 유학 또한 거의 지금 중국에서는 어찌 보면 유학이 분식의 역할만 하고 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돌아가는 것은 중국은 거의 지금 시진핑 체제에서는 더군다나 마오 체제와는 좀 다른데, 시진핑 체제에서는 법가라는 엔진이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뭘 썼냐면은 절합의 하이브리드 제국이라는, 중국을 그러니까 네 가지의 절합의 그러니까 네 가지의 어떤 차이나로 해석을 하는데, 공자 차이나, 그 다음에 이제 법가 차이나, 그 다음에 디지털 차이나, 하나는 디지털 차이나, 공자 차이나, 그 다음에 이제 레드 차이나죠. 막스 레닌주의가 이제 공식 이데올로기니까 그 네 가지를 해석하면서 그러니까 법가 차이나를 제외한 그 세 가지는 중국에서 지금 공식, 비공식으로 중국이 지금 그걸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그 논의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법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 하이브리드 제국 그 네 가지가 굉장히 그 국면마다 이렇게 두드러지는 것들이 있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경로우전성과 그 다음에 이제 보관력이랄까요, 레질리언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잘 운영을 하면서 그 결과로서 어떻게 보면 좀 그것이 파르마콘적인
성격,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드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G2가 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그 운영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것이 뭐랄까요? 공자 차이나와 그 레드 차이나, 그러니까 그 막스 레닌주의 평등이라는 그런 요소가 삭제돼 버리면 아주 걸가한 그 법가, 그러니까 뭐랄까요? 우리 디지털 법가, 걸가한 디지털 법가만 남게 될 것이다. 감시사회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분산 감시, 무슨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프리벤티브 리프레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미리 그걸 통제하는 거죠. 미리 이제 감시를 해서 뭘 못하게, 어떤 일을 벌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중국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유학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국가가 강대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도 그런 뭐랄까요? 유학의 딜레마를 고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그러나 그 유학이라는 것은 항상 그 수비 치인이기 때문에 수비의 측면이 있고, 그리고 수비는 결국 치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 치인이라는 것이 국가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 물론 그 공자 시대는 시족인지 부족인지 뭐 그런 어떤 그 국가보다는 작은 단위의 그 혈연 사회를 상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유학의 모순은 여기 지금 보면은 그 맨 마지막 때, 그러니까 3번에서 보시면 이제 신유학의 모순은 유학을 정통으로 만들고자 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권력과 결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점에 있다. 이로 인해서 유학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같은 순수한 비판적주의로 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고전적인 자유주의처럼 정통의 진심 어린 어떤 면에서 부사상의 옹호자로 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선생님 이제 여기 보면 36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 공자의 인이 이제 사회적 지평에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기소부력 무시어인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기소욕 다리달인, 그리고 기욕이 다리달인, 기욕 이비이빈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서고자 하면 남을 세우고, 그리고 내가 도달하고자 하면 남도 도달시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이거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오히려 그 마오쩌둥 시기에는 중국에서 이제 그렇게 분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기욕 이비인의 경우가 어찌 보면 인민의 사상 계도를 명분으로 해서 대규모의 폭력을 자행한 것. 그러니까 이렇게 공자 차이나의 담론을 국가주의적 희생과 벽종의 논리를 동원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국가의 통치기구가 어떤 면에서는 그 폭력으로 가는 그런 전도 메커니즘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막을 것인가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이걸 굉장히 사회적 지평이라는 차원에서 상호 소통과 상호작용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소극적 자유의 차원에서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리버티와 프리덤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유학의식이 너무 과잉되다 보면 그게 국가주의로 가더라고요. 중국의 신작가가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봅니다. 선생님이 그 인용하신 왕후이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게 우한의식이, 물론 우한의식의 대상은 뭐냐면 천하예요. 국가로 가서는 안 되죠, 그게. 그런데 그것이 국가가 되다 보니까
국가주의로 하게 되면 신좌파 대부분이 범신좌파 전체가 거의 국가주의화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그런데 이제 유학자들보다 더 그런 경우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선생님의 논의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그런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AI 시대의 유학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걸 고민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위기지학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2018년에 동아 신동아하고 인터뷰할 때 중국이 장차 이제 디지털 법과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위기지학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출세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도덕적 완성이라는 차원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이 AI 시대에 그 모든 행동을 데이터화하고 등급을 매겨서 감시하는 어떤 면에서는 좀 현대판 법과 체제라고 저는 보는데 거기서 이제 인간적인 족쇄, 시민사회 족쇄를 데나 에스머블루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적 족쇄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좀 이게 선생님의 논의가 굉장히 중요한 논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상당히 위험성 또한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물론 이제 한국이라는 차원에서는 한국이라는 장소에서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하여튼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나중에 이어서 최은영 선생님 이렇게 예, 전북대학교의 최우영입니다. 박영도 선생님의 야심찬 기획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또 그렇게 읽었습니다. 계몽이라는 것은 서구의 어떤 근대가 독점하고 있는 아마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서구 근대의 어떤 독특한 발현물, 보편성을 가진 어떤 결과물이라고 많이들 이해하는데 하버마스가 이번 저작을 통해서 아까 한상민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다시피 하버마스가 이번 저작을 통해서 그런 어떤 계몽의 뭐라 그럴까요? 소유권을 조금 좀 공세를 풀어서 시공간의 어떤 제약을 풀어서 계몽의 범위를 좀 넓게 확장시키려고 했고 박영도 선생님께서도 그런 어떤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계몽의 어떤 시공간성을 넘어서 유교의 계몽적인 어떤 가능성들을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글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인상적이고 생산적이다라는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의의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 그 다음에 신성의 도덕화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계몽의 어떤 뿌리 내지 근간을 지금 개척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시기, 그 다음에 신유교가 발흥했던 시기까지를 쭉 일관되게 이제 전개되면서 우주론, 그 다음에 규범적 지평, 그 다음에 실천적 차원으로서의 어떤 정치 영역, 이런 것까지 변증적으로 잘 버무려서 이른바 그 유교 사학 혹은 유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어떤 분석을 하고 계시다라고 느꼈습니다. 사회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박영도 선생님의 이 작업이 말하자면 그 멀티플 모더니티론, 아이젠슈타트라든지 비트로이라든지 바그너 같은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론적 작업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그 역사 사회학자들의 멀티플 모더니티 이론, 그러니까 모더니티를 복수로 보고 모더니티의 다양한 가능성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 다음에 듀르케임의 어떤 도덕적 통합론이라는 게 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적인 어떤 그 함의를 볼 때 예학과 제도를 도덕을 통해서 이렇게 결합시키고 그것들을 신성화함으로써 어쨌든 그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듀르케임의 도덕적 통합론도 한몫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하버마스의 그야말로 이제 미완의 기획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버마스의 프로젝트, 근대성의 프로젝트를 시공간을 좀 이렇게 이동시켜서 유교에 적용시켜 보려는 그런 시도가 아주 멋지게 맞물려서 저는 앙상블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논문의 의미를 찾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굉장히 풍부한 함의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박 선생님이 충분히 그거를 설명을 못한 점이 되게 아쉬운데, 앞으로 아마 기대컨대 아마 책으로 좀 긴 호흡으로 책으로 완성되면 굉장히 그 뭐랄까 생산적이고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느낀 점을 아주 간단하게 그러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점을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유교의 어떤 그 뭐랄까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그 유교가 원시 유교에서부터 신유교까지 어떤 식으로 이른바 이제 기획을 해 나갔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은 더 깊은 천착이 필요한데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읽어야 뭐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그런 어떤 그 유교의 그 컨텐츠 측면, 학생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 컨텐츠 측면에서 조금 벗어나서 바깥에서 좀 일반적인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적인 얘기입니다. 계몽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계몽의 개념이 굉장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서 이제 굉장히 뭐랄까 생산적으로 확장되었는데, 그 확장은 역시 또 어떤 정밀화의 위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밀화의 수준에서 계몽을 아마 제가 읽기로는 탈주술화, 무엇인가로부터의 벗어남, 특히 이제 주술로부터의 벗어남, 플러스 앞으로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의 문제,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이제 계몽이라는 어떤 개념을 박영수 선생님께서는 설정하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읽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더 이렇게 그 서구의 어떤 그 근대의 어떤 계몽과의 뭐랄까 변별력을 위해서라도, 유형적 변별력을 위해서라도 지금 얘기하는 탈주술화 플러스 무엇을 향해 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요소 외에 계몽의 개념이 조금 더 엄밀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겠다. 또 그 계몽의 하위 어떤 그 컨텐츠들이 뭐가 있는가, 우리가 뭐 비판적 이성이 어떻다, 그 다음에 자유로운 개인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뭐 신친이나 어떤 주술로부터의 탈피 등등을 얘기하는데, 그런 어떤 계몽의 하위 범주들을 조금 더 리스트업을 해주시면 향후에 뭐 유교적 계몽, 아니면 무슨 뭐 불교적 계몽, 아니면 혹시 이슬람적 계몽 가능하다면 뭐 그런 것들을 논의하게 되더라도 조금 그런 것들을 타이폴로지화 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계몽에 대한 조금 더 엄밀한 정의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 저의 발전을 해서 이제 그렇게 좀 급하게 써놨는데 시간이 이제 부족하니까 그냥 아주 그냥 에센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학과 제도의 분리가 이제 그 박 선생님의 지금 분석에서 혹은 그 유교적 계몽에서 아주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문제 상황입니다. 예학이 분리되었다는 것. 그것을 신성을 도덕화함으로써 그 분리를 재통합시키고 재기능화시키고자 하는 게 박 선생님이 이제 지금 분석하시는 프로젝트의 기획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5분 종입니까? 10분 종입니까? 아, 예. 10분입니까? 죄송합니다. 예, 한 2분 내로 뭐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덕과 정치의 결합, 도덕과 제도의 결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지향으로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데, 저는 도덕의 이 위험성이라고 할까, 도덕이 갖고 있는 어떤 권력적 그 함의, 권력적 함축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문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비판이라기보다는 아마 오후에 종합 토론에서 조금 기회가 된다면 얘기를 해보고 싶은 부분인데, 유교가 강한 어떤 그 정서적, 어펙티브적인 면이 있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이면의 어떤 그 도덕이 아우르고 있는 권력적 관심, 그리고 권력적 그 전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유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조금 뭐 뜬금없는 얘기지만, 저는 최근에 이제 락강이라는 사람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굉장히 뭐 겉으로 보기엔 비사회학적이고 굉장히 심리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그 정치라는 것이 환상인가, 그 다음에 특히 뭐 통합과 조화라든지 뭐 완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환상인가, 그 환상을 좀 가로질러서 그것이 우리를 왜곡되게 하거나 옥죄고 있는 면들, 이른바 이제 뭐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옥죄고 있는 그런 측면들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욕망과 주의상스를 해방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자리는 아닌데요. 자, 그런 논의를 잠깐 어떤 좀 빌려가지고 선생님이 기획하시는 어떤 유교적 프로젝트가 과거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고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어떤 도덕의 위험성과 그 다음에 어떤 그 개인의 뭐 욕망이라든지 뭐 향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억압하는 측면이 과연 선생님의 기획에 얼마나 이렇게 맞아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기획을 상당히 뭐랄까 균열시키고 붕괴시키는 어떤 위험 요인이 아닐까. 그래서 그것들을 아울러 검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박사의 대답은 2분 안에 해주세요. 그래도 12시 반이 될 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 토론자분 지적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많이 참고해서 고쳐나가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분의 토론 중에서 공통되는 것 하나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어떤 공통된 것은 일종의 이제 폐쇄적인 구조, 유교적인 인의의 질서라는 것이 폐쇄적인 구조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는데, 신성을 도덕화해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내 그 질서가 폐쇄적인 거 아니냐라는 문제인데, 그 문제는 이제 당연히 있습니다. 저는 그걸 여기서 설립적 폭력의 문제로 제시했는데, 설립적 폭력이라는 것이 자기가 만들어낸 질서 안에서 모습은 감추지만 흔적을 항상 남기죠. 그래서 빈터가 항상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빈터를 메우기 위해서 도덕이 동원되고 힘이 동원되고 이성이 동원되고 온갖 장치들이 등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 빈털 이성이라든가 신이라든가 무슨 뭐 도덕이라든가 뭐 유교인이지만 이것이 그걸로 메운다고 해서 그 폭력의 흔적, 근원적인 폭력의 흔적이 가진 다 메워지는가? 저는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메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의 이름으로든 또는 주술적 신성의 이름으로든 이성의 이름으로든 인의 이름으로든 그 질서가 폭력적인 설립적 폭력의 흔적이 메워진다고 생각하는 사회를 저는 내부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내부의 사회로 저는 그 다음에 바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해체돼야 되고, 다시 근원적인 어떤 폭력의 상태, 어떤 의미에서는 뭐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공의 상태죠. 공의 상태로 다시 내파되는 그런 연관을 항상 유지해야 된다. 이런 사고를 하는 걸 저는 그 바깥의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사유가 긴장을 하고 대립을 하고 있는데, 저는 유교가 근대화되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유교적인 계몽인 계획이 오늘날에도 함의를 가지려고 한다면 내부의 사유나 바깥의 사유로 맞게 떨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게 경계의 사유라, 저는 그걸 경계의 사유라고 보는데, 그 경계의 사유라는 형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이제 생각입니다. 그것까지 위해서는 얘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발표, 하버마스의 불교 연구 평가, 종합
예, 중앙스가대학교 유승우라고 합니다. 하버마스의 불교 해석과 공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관심은 처음에 이제 2019년도에 하버마스가 대작에서 불교를 다루고 있다 이런 이제 정보를 접하고 한 40년간 불교 사회학 이런 걸 해보겠다고 이제 공부를 해온 입장에서 당연히 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읽었고요. 읽자마자 굉장히 이제 좀 실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워낙 이제 보다 이후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부파불교, 대승불교 발전을 많이 해왔고 또 실제로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그 사회와 적응하는 과정에 수많은 주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회학적으로 엄청난 사실은 주제들이 연구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버마스가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이제 부다, 기축시대의 부다의 가르침과 부다의 실천, 요게 한정되어 있었어요. 지금 뭐 책에도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엄청난 대가가 불교를 이렇게 소략으로 한 20여 페이지 다루고 있는데 소략으로 다루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내용도 사실은 이제 제 입장에서는 거의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그것도 유대교의 기준으로 재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내용의 새로움도 별로 못 느꼈고 특히 이제 그 유대교라는 잣대 제가 예를 들면 이제 브라만교라든가 뭐 우파니샤드를 부다가 극복할 때 그 부다의 논리가 있거든요. 그걸로 충분히 일단 설명이 되는 건데 그걸 이제 유대교의 잣대로 굳이 설명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읽고 나서 굉장히 실망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하버마스 같은 엄청난 대가가 특히 이제 제가 서론을 읽고는 완전히 이제 다른 생각을 했는데 이 기축 시대를 주목하는 이유 아까 한상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으로 이제 하버마스 불교를 다시 놓으니까 또 다른 이제 의미가 있다. 어쩌면 굉장히 기존에 제가 뭐 베버라든가 벨라라든가 이런 사람들 뭐 막스 뭐 등등 통해서 불교 사역을 해왔던 맥락에서 보면 하버마스는 또 다른 색깔과 또 다른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것을 이제 오늘 핵심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논문을 그래서 일단 하버마스를 지금 변명이라는 얘기를 이미 다 드렸습니다. 하버마스가 짧게 썼지만 기축시대에 주목한 그런 관점에서 하버마스를 다시 해석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하버마스의 글이 갖고 있는 의의는 특히 이제 그 기축시대와 문명사적인, 문명이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불교 사회학자를 도입해서 소환해서 비교를 해보는 게 하버마스를 좀 의의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 싶어서 베버와 벨라를 동원해서 비교를 주는 게 의미 찾는데 좋고 특히나 이제 사회학적인 함의를 드러내는 데 굉장히 좋다는 그런 방법론적인 전제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텍스트에 입각해서 하버마스의 불교 해석들을 자세히 좀 고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토라는 차원에서는 이제 아까 방법론을 제기했던 베버와 벨라를 가지고 비교도 하고 또 제 입장에서 약간 비판을 하는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은 뭐 세 가지인데 아까 제가 이 얘기를 좀 했고요. 마지막 질문만 좀 하면 두 번째 질문도 있는데 두 번째 질문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이 되고요. 세 번째는
하버마스의 불교 해석이, 그러니까 아까 그 배벌을 이제 뛰어넘는 부분 아까 한상규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배벌의 좀 부정적, 특히 불교와 관련해서 시민사회 주술화라는 배벌의 태제, 그래서 자본주의 발전이나 한국화의 걸림돌로 방해물로 이렇게 불교를 설정하는 그런 배벌의 태제를 하버마스가 극복하고 밑으로부터의 새로운 시민사회 발전 가능성 이런 것까지 함의를 주는 그런 이제 하버마스의 불교 해석이 저는 배버와 관련해서 중요한 넘어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아까 한상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도 그러나 배버를 또한 반복하는 그런 문제. 이제 제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일장을 쭉 보면서 그 책 전체가 서구 지성사입니다. 사실 서구 철학사를 재구성 자기 입장에서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불교를 이렇게 생생하게 다루고 또 의미 평가를 하기에는 저는 아직도 이따 이렇게 토론자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서구의 보편사 동양은 좀 특수한, 그리고 그 보편과 특수의 구도는 늘상 이제 서양의 보편과 동양의 특수로 놓이고 또 그거는 보편이 우등이고 특수는 열등이고 이런 구도로 항상 이제 논의 구도가 잡히는 듯한, 또 한의가 이렇게 잡히는 듯한 그 문제를 저는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제 본문의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좀, 그 하버마스 얘기는 주로 이제 믿음과 지식이라는 관점에서 그 불교를 이제 재해석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유교도 얘기했습니다만 결국 신성의 도덕하고 불교로 얘기하면 이제 부다의, 그러니까 초월의 도덕화가 이제 저는 핵심인데 그 핵심은 뭐냐면 사실 이제 불교 내적 논리로 보면 이제 무상, 이게 이제 무상무화가 브라만교의 예를 들면 브라만교나 우판샤드 철학까지의 주술성을 극복하는 무기 장치였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그 브라만교의 브라마, 초월적 일자, 또 불변의 영혼 이런 가정, 그걸 이제 무상무화로 이제 부셔버렸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구체적인 실천과 행위, 그게 이제 업에 대한 부다의 재해석인데 그것에 의해서 얼마든지 세상을 구성하고 바꿔갈 수 있다는 그 기회, 그게 이제 카스트라는 방식의 카스트 제도의 부정의와 그거로 인한 고통, 고의 문제, 이걸 이제 해결하는 이제 방향 혹은 길이 됐던 거죠. 그게 그 해석을 하버마스가 정확하게 좀 봤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반가운 사회학자 중에 그런 얘기를 최초로, 물론 저는 제 불교사회라는 책에서 제가 좀 썼었는데 하버마스를 만나서 똑같은 얘기를 봐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좀 비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배벌인가는 긴 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배버 벨라를 얘기하면 사실 하버마스는 분량도 적고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늦게 이제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불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아까처럼 서구 지성사 속에서 불교를 위치 지우는 정도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배버는 힌두교와 불교라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라는 자신의 박상훈이 이제 있고요. 거기서 굉장히 불교를 이제 상세하게 다룰 뿐만 아니라 당대의 사회의 구조, 그러니까 근데 힌두교와 불교의 경우에는 인도 사회의 구조, 정치, 경제, 그다음에 인구 구조 이런 것들과 불교와의 관계도 이제 충분히 논의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초기 불교에서 대승불교에까지
변청 과정, 또 변화 과정에서 새로 도입되는 개념들이 갖고 있는 사회학적 의미, 이런 것들을 다 밝히고 있는 책입니다. 벨거의 힌두교 불교. 뿐만 아니라 벨라는 자신의 박사 논문에서 동아시아적 그 발전 경로를 이제 해명을 하는데, 바로 이제 정체의 합리화에 이제 동양의 종교들이 어떻게 기여를 하고, 불교 역시 이제 그게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밝히는데, 그게 이제 동아시아 발전론에 갖고 있는 함의는 정치의 합리화를 통해서 위로부터의 변화, 위로부터의 사회의 변화, 이런 가능성에 이런 길을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버마스가 이제 이 두 저작과 비교해서 이제 하버마스의 재미있는 측면은, 사실은 아까 베버의 극복 얘기를 좀 했고, 벨라와 비교해도 하버마스는 오히려 위로부터가 아니라 시민사회로부터의 도덕화 혹은 새로운 질서, 이런 것들이 가능성을, 민주주의 이런 가능성을 하버마스는 보여준 점에서 벨라하고도 아주 대비가 되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내재적 잣대인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굳이 유대교, 아까 이제 하버마스는 불가피했을 것 같아요, 자기 입장에서. 근데 불교 입장에서는 굳이 유대교라는 잣대를 쓰지 않아도 하버마스가 말하려고 하는 얘기를 충분히 이제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불교의 내재적 잣대를 가지고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베버, 벨라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 좀 많이 알려진 얘기고요. 그 다음에 브라만교와 불평등 구원 이 부분은 말로만 드리면, 아까 이제 브라흐마라는 일자하고요. 그 다음에 영원 불멸이라는 이제 두 가지 축으로 브라만들에게만 구원이 보장돼 있고, 나머지 계층에게는, 특히 불가족 천민은 영원히 이 생을 통해서 구원이 불가능한 그런 존재가 카스트 질서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논의 형이상학이라는 게 결국 사회 불평등, 카스트를 공고히 하는 그런 이제 정당화의 기능을 하는 그런 건데, 바로 부다가 거기에 바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버마스가 굉장히 자세하게 쓰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좀 너무 많이 브라만 교회에 지면을 할애해서 쓰고 있는 이유도, 읽다가 마지막에 했습니다만, 인도에서 결정적인 이런 사유들을 결정적으로 바꿔버린 게 불교였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쓰는데, 쟤는 두 가지. 아까 보통 우리 이제 일반 사회에서 범아이려 사상이라고 해요. 범아이려. 그러니까 범아이려. 그 범아이려는 무상무화로 바로 깨지는 사상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가 혁신적으로 전환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버마스가 본 이제 불교의 전환의 핵심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권위라든지 폭력으로 이렇게 지배하는 질서, 이걸 이제 다 해체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 평등입니다. 평등은 교리적으로 평등이고, 실제로 이제 승가라는, 그러니까 제자들의 조직인데, 그 제자들의 조직에 들어올 때 신분의 구별을 전혀 안 해요. 그리고 남녀 구별도 전혀 안 하고, 심지어 창녀들도, 당시의 창녀들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당시에 종교인들이 최고의 사회적 지위에 대접을 받는데, 창녀들, 그리고 불가족 천민의 창녀들을 다 받아들이고, 성직자의 공간 안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평등의 개념을 갖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의례 역시 이제 하버마스가 중요하게 보는 지점인데, 특히 제가 보니까 2장에서 하버마스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건데, 특히 브라만들의 의례라는 것은 엄청난 찬송, 대나를 그리고 제사, 이런 것들을 화려하게 지내서 자기들 계급만이 이제 구원되는 그 문제를 가시적으로 보여줬던 그런 의례인데, 부다는 그걸 철저히 부정한다. 그런 의례 전혀 필요 없는 걸로 해체시키죠. 그런 얘기고. 그리고 아까 이제 업 개념을 재해석함으로써 이렇게 윤회,
브라만 이전, 부다 이전까지는 윤회라는 게 자기 흥생에는 안 돼요. 내생에 되는. 그런데 부다는 지금 당장 변화를 이제 주는 걸 해석을 적극적으로, 구성주의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석을 다시 해서 이 윤회계를 완전히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하버마스가 본 불교는 부다의 가르침, 부다의 삶, 혹은 부다의 가르침, 이것을 통해서 윤리적 코드로 바뀌어지는 것, 바로 이제 자비. 그래서 자와 비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라는 건 거의 뭐 친밀성을, 마음으로 차별을 전환두는 상태, 친밀성의 최고의 상태, 이게 거의 자아입니다. 비도 마찬가지 그런 고통에 대한 공감, 이런 것들을 최고의 상태까지 가는 게 비인데, 이게 결국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이라는 보편적 윤리, 보편적 에토스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고요. 예, 그래서 부다가 갖고 있는 아까 그 무아무상일 통한 그 지혜, 이게 이제 인식론적인 전환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얘기했던 이게 윤리화되면서 보편적 에토스, 이걸 결합한 건데, 그걸 잘 보여주는 게 팔정도, 불교의 팔정도라고 했습니다. 팔정도가 이걸 보여주는데, 전반부는 인식론적인 접근이고, 후반부가 이제 보편적 에토스인데, 제가 이제 하버마스 팔정도에 빠져 있는 게 바로 마음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게 뒤에 세 개가, 팔정도의 세 개가 마음인데, 그 부분이 잘 처리가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버마스는 그 부다가 이렇게 그런 변화를 가져가게 된 깨달음에 도달한 과정이 이제 자기의 독특한 수행법하고 관계되는데, 그게 오늘날 불교의 수행 전통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을 하버마스가 좀 소홀히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좀 시간이 없어서. 예, 제가 하버마스에 분류해서 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보는 그런 부분이. 우선 맨 먼저 제가 의의를 두는 것은 이제 배벌을 극복한 측면. 아까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벌은 사실 불교 대단히 부정적인 시민사회를 주술의 정원으로 둔다. 그거는 뭐 초기 불교에서 대승불교까지 다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합리화의 기회, 또 근대성의 기회, 이런 것들을 전혀 불가능한 사회처럼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벨라를 제가 쓰면서 벨라가 바로 그 부분을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줬다 해서 제가 굉장히 주목을 했었는데, 벨라는 아까 그게 동아시아처럼 위로부터의 길이라는 측면을 보여준 거고요. 또 경제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주로 주목을 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발전, 동아시아의 경제발전. 근데 하버마스는 사실 이제 아까 신성의 도덕화처럼 시민사회를 어떻게 도덕화시키고, 다 재규범화시키고, 또 그게 민주주의로 어떻게 연결되고, 아까 카스트 차별과 같은 불평등의 해소와 같은 이런 효과로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이런 점에서 벨라하고도 이제 차별성이 있는 독특한 의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얘기가 제가 발견한 거고요. 예, 제 이제 하버마스 비판 얘기는 핵심은 결국 부재적 잣대, 그러니까 아까 신성이라든지 뭐 초월적 신이라든지 신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교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재라는 건 아닐 부자 있을 제자인데, 불교에는 없는 잣대를 가지고 불교를 재면 너 왜 그게 없어? 이렇게 자꾸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 내재된 잣대를 가지고도 지금 하버마스가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 저는 충분히 이제 가능하고, 또 하버마스가 다 못하는 얘기, 아까 마음에 대한 얘기라든지 특히 연기의 원리를 가지고 그게 갖고 있는 사회성, 이런 것들을 하버마스가 제가 판단하기는 충분히 다뤄내지 못했다. 그나마 하버마스가 불교에 천착한 시간이 너무 적고, 또 불교만 한 학자가 아니고,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 얘기가 이제 뒤에 비판이 뭐 그런 데 나와 있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발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양승우 교수의 좋은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은평 나와주세요. 동명대 학교 정승환 교수님 몇 분입니까? 토론이 몇 분입니까? 시간 5분. 반갑습니다. 국민대 정승환입니다. 읽어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토론문은 71쪽이었습니다. 하버마스의 유교, 불교연구와 동서양 문명대화의 미래라는 제아의 학술에 대해 개최되고 있는데 저희 이제 동양사회 사상학회에서도 발표 토론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실은 장인 선생님께서 오늘 또 뵀는데 노구를 이끄시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시는데 사실 공학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참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노구의 치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함이 많은데도 이렇게 토론을 맡게 된 이유는 이제 우리 선배들도 있고 정말 학계의 중진들이 논의해도 모자랄 텐데 아마 저희 동양사회 사상학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가 사실은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학적 사회학의 모색 그리고 이제 문명 전환의 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골파구를 여는데 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서 공부하라고 불러온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섭을지는 엄불진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글도 뜻을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많고 아무리 말을 잘해도 뜻을 다 드러내지 못한다는 수용이 나는 말이지만 발표문으로서 떠올릴 수 있는 말과 아니면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유승구 교수님 발표를 듣다 보니까 그새 또 보완을 하셔가지고 글에는 없는 말씀들을 쭉 하시니까 참 자칫하다가는 공부 안 한다고 티낼 것 같고 좀 그렇게 그지없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크게 불교사학적 관점에서 하버마스의 불교 해석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하버마스를 위한 변명이라고 하셨는데 앞부분에 써놓은 말 중에 이제 저도 좀 공감된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80대 말 90대 초반에 하버마스에 대한 합리성과 의사소통의 문제 막 언급이 될 때 저는 제가 좀 88학번이거든요. 좀 혁명해야 되는데 무슨 이런 소리야. 무슨 내재화야 뭐야. 바꾸기도 바쁜데 이건 이론적으로 좀 그렇다 생각을 막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승호 교수님 첫 발표문에 쳐다보지 않았다고 했는데 관심이 너무 좋아서 했는데 뒤에 가니까 또 하버마스에 변명을 하신다는 부분들은 이게 연구자로서의 있던 관점의 전환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좀 주목해야 되는가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고민들을 똑같이 했었습니다. 대학원 때도 하버마스 때 논의들 참 많이 했었는데 너무 어렵고 번역도 이상하고 좀 이따 또 다른 회로 나오는데 그것도 이상하고 그런 기억들 때문에 저렇게 어려운 걸 보는 것이 한국에서 사역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한 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형식적으로 사역에서 서구에 있던 가장 최고의 논리라고 불리는 하버마스와 이런 논의들을 배제할 수도 없던 이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한국적 사회학에 대한 모습으로 크게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잠시 써놓긴 했는데 시계 위쪽에 하단부에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적 사회학과 한국 사회학이 토착 이론을 만들어보자는 노력들은 꽤 많았습니다. 그것은 80년대 후반에서 한국에서 있던 새로운 사회학적 모색에 대한 고민도 이어지는데 김균홍 선생님의 논의를 시작으로 해서 한상진 선생님도 중민이론 이런 논의가 있었고 김성국 선생님도 하나 논리 그 다음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좀 한국에서 사회학하는 논의가 시작된 흐름에 뒤따라서 온 세대가 저는 유정무 교수님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 이영찬 교수님도 유교 사회학 논의가 있었고 몇 분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정말 한국 사회에 필요한 불교 영역에서의 사회학적 논의 부분들은 사실은 유승구 교수님은 온 힘을 다해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흐름을 따라왔기 때문에 아마 이 앞에 발전을 보시면 토론이 더 추가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은 저는 좀 하버마스의 논의와 함께
하버마스의 불교 논의에 관심 가졌기 때문에 불교 논의가 필요하다는 관점이 아니라 한국적 논의에 쓰였던 이런 논의들의 부분들이 오히려 세계화된 부분에서 더 이론적인 선에서 지니고 있다는 부분들을 뒤집어서 좀 강조해 주면 어떨까라는 부분이 이제 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하단부에 보면 하버마스의 불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사실은 이제 카스트 제도나 브라만적인 어떤 논의를 가지고 서구적인 논의를 가지고 우리 동양의 어떤 틀을 언급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불교 고유의 존재적 특징인 삼법인 이 논의를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삼법인은 기본적으로 재행무상, 일체계보, 아니면 재범무화, 아니면 재행계공 이렇게 언급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공이라고 하고 불교 조교 중에서도 만야신경을 이제 소위 경전으로 해서 기준 삼는 이유가 이 공사상이라는 것이 지니는 의미 이렇게 되어 있는 정도지만 사실은 삼법인의 논의들 부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서구적인 논의를 넘어섰던 대표적인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한 지적들을 한번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 이쪽에는 뭐 앞에 다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중에서 두 번째 부분이 브라만적인 뭐 기준점 이걸 외제적 잣대라고 했고 외제적 잣대는 불교 내부적인 잣대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뭐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불교의 교리적인 틀 속에서 찾아보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8정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뭐 정어, 정명, 정정진 쭉 나오는 8가지 수행법은 사실은 이제 원인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실천적인 방안을 만들어내고 그걸 주도하는 기본 논리가 마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버마스의 논의나 앞부분 양이 적었기 때문에 있겠지만 이 부분을 이미 마음사역이라는 책을 내기도 하고 여러 편의 논문을 통해서 제기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의 문제가 가장 아쉽다. 또 비율을 프로크루테스의 친다라고 했습니다. 가령 길면 잘라내고 모자라면 늘려내는 방식의 논의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논의에서 언급하는 언급하는 부분도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제가 세 번째로 비판을 넘어서 한국적 사회학적 대안의 부분에 대한 논의들은 앞에 언급했던 부분들이고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제 네 번째 73쪽에 있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제 이 유승모 교수님이 하버마스에 대한 논의보다도 루먼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뭐 대표적인 한국의 루먼 연구 중에 하나인데 하버마스가 사회 중심에는 일단 인간의 주체성이나 의사소통적 이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생활세계의 식민성을 좀 막아보자고 주장합니다. 근데 루먼은 대신에 사회 중심에서 인간 주체를 제거하고 그 사회의 기능적인 분화된 체계들의 복합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언급을 해본다면 사실은 오늘날 현대사회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전쟁을 비롯한 이 문제들이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비합리성의 문제를 설명하는 한계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는 아까 불교적인 자체도 중요하지만 하버마스와 루먼의 대비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더 드러내는 방식으로 논의를 했었으면 그게 또 추가된다면 오히려 더 그 부분과 불교적인 만남이 더 쉽게 되지 않겠는가 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다섯 번째로 한국 사회에서의 합리성의 재정의와 문명 패러다임처럼 언급을 해놨습니다. 한국 사회 복합사회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갈등과 함께 서구적 합리성이 작동하기 힘든 사회라는 것은 주시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적인 합리성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우리는 뭐 아까 박영도 교수님도 뭐 언급하셨습니다만 뭐 신성의 문제에서도 언급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비합리적인 심리의 전통까지도 다 포괄할 수 있는 사회. 근데 뭐 로만적인 표현하면 구도적 커플링이라는 어떤 생물학적인 개념을 갖고 쓰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다 묶어버려서 포함할 수 있는 연기적인 어떤 연결망 이런 형태의 어떤 틀을 좀 마련하거나 찾아내는 것이 우리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앞에 한산희 선생님이 했던 그 기조 강연에서도 하버마스가 한국의 미래에 대한 관심과 기대 방문을 통해서 역동성에 주목했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언급을 하는 것이 마지막 문장에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서구에서 시민사회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민주화운동이나 촛불시위나 뭐 탄핵이 두 번이나 있었지만 유혈 충동 한 번도 없이 수천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일어났지만 합법적인 제도적인 절차성 속에서 있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역동성의 문제는 서구적인 이성의 문제보다도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합리성의 측면 부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하버마스적인 관점이나 그걸 결합해 본다면
저는 불교적인 관점에서도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메모를 해놨습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박수 교수님의 논평은 그 12시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답변 부분은 들어야 되니까 좀 빨리. 예, 알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중앙성가대학교 박수호입니다. 발표 시간이 제 토론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잡서는 그만두겠습니다. 토론은 준비를 하면서 제가 사실은 주로 이제 사회 이론적인 측면에서 하버마스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관점을 좀 달리해서 저는 종교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이 논의들을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맥락에서 하버마스가 도대체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짚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75페이지에 있는 하버마스의 종교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버마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종교가 인간이 세계와 자기 자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만드는 역사적 동력이고 근대적 사유와 도덕 의식의 형성에 기여한 문명사적 자원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76페이지에 행위 구조 논쟁 관점에서 하버마스 종교를 다시 좀 정리를 한 게 있는데, 왜 그러냐면 유승우 선생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불교사회학 관련된 논의 혹은 연구에 이제 좀 저도 그쪽에 올인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봤을 때 불교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이론적인 함의 중에 하나는 행위와 구조라고 하는 사회학의 오래된 그 쟁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적 자원들이 불교 교리 안에 매우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그걸 짚어봤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하버마스의 종교를 이제 행위와 구조 사이의 의미론적 매개로 이해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하버마스의 종교론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인식 속에서 이제 유 교수님이 불교에 대해서 하버마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이제 좀 충분히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발표문들의 내용들은 뭐 이제 별도로 따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아까 이미 충분히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장, 사실은 이제 제 토론문의 3절이 이제 그런 유 교수님 발표 논의를 정리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제 발표문 자체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본다라고 하면 77조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마스를 너무 쉽게 비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마스의 불교 해석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제한성을 이제 불교에 대한 무지다 혹은 뭐 소금징주다 이렇게 환원하지 않고, 하버마스 자신의 이론적 관심 속에서 불교 해석의 위치를 좀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아까 유승우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하버마스를 위한 변명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단순히 변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벨라와 베버를 비교하면서 이제 하버마스의 독특한 기여점을 찾는 노력을 하셨고, 그걸 또 이제 비판하면서 하버마스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특히 마음 개념, 창법이나 마음 개념 불교적 논리를 통해서 비판을 하면서 이제 하버마스를 경유해서 불교 사회학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길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이 발표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하버마스와 유승우 선생님의 발표문에 대한 비판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그 하버마스의 불교론 비판에 대해서는 유승우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그냥 다시 재구성한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상 그러니까 쓰여있는 글은 좀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오늘 토론자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78페이지 글에 있는 유승우 선생님의 논의에 대한 비판 부분입니다. 일단은 저는 이게 뭐 문제제기라기보다는 이제 이 유승우 선생님의 문제의식을 일반 사회이론을 확장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제한 정도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유 교수님이 이제 부재적 잣대와 내재적 잣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특수적 잣대가 유주 교수님들 특수적 보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하셨는데 특수적 잣대가 보편적 잣대의 문제도 조금 더 확장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부재적 잣대라고 하는 것은 불교가 없는 얘기 가지고 불교 비판하지 말아라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리고 불교 안에 그게 있다라는 얘기가 내재적 잣대인데 그럼 결국은 불교하고 그러니까 이걸 불교 중심으로 보느냐 혹은 유대교 중심으로 보느냐 이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종교라고 하는 특정한 종교 전통의 관점에서 이걸 부재나 내재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넘어가서 이제 보편과 특수라고 하는 쪽으로 조금 더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 내재적 범주를 이제 사회학적으로 재구성하는 논의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야지 이제 사회 이론화하는 그런 길들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세 번째 그 78페이지 마지막에서 79페이지 앞부분에 되어 있는 그 마음사회학의 문제의식 부분은 사실은 뭐 이 발표문에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이미 마음사회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많은 논문들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마음사회학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좀 사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보신다라고 하면 그 책의 1장하고 그 책의 3장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 두 챕터를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버와 벨라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벨라도 꽤 오래된 연구자죠. 최근에 사실 저는 이제 불교사회학 관련된 논의를 유승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국내 몇몇 연구자들이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발표문 이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이제 적어놓고 있는 콜만이라든지 클레이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지금 저희가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불교라고 하는 자원을 통해서 사회이론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논의들을 저희도 검토를 하면서 좀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불교사회학의 과제는 뭐 이건 유 교수님의 과제이기도 하고 제 과제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불교 문명론에 대한 이건 이제 한국에서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양의 학자로서 동양 사회를 불교 문명으로 재해석하는 부분은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 내재범죄 사회학적 번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교의 제도적, 물질적, 실체적 차원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불교 사회학적 이론 구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지금 사실은 유승 선생님이 40년 동안 해오셨던 거고 제가 그 뒤에서 따라가면서 한 2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 일들이고 어느 정도 이제 연구에 출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기대하고 있는 건 유 교수님이 이제 퇴임을 얼마 안 남겨두신 상태에서 지금 연기사회론이라고 하는 이제 불교사회학적인 사회 이론을 지금 집대성하고 있는 중이셔서 이제 그 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매직말은 그냥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미 12시를 넘겼는데 간단히 예, 두 분 지적 혹은 또 질문 이렇게 충분히 소화해서 수정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첫 번째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